자, 대한민국은 지금 붕괴가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네? 별로 유쾌한 소리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 지금까지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사회가 붕괴한 결과인 거야. 사회가 붕괴가 왜 했습니까? 정치 영역이 없어졌잖아. 사회 몫이 없어졌잖아. 공공금융이 없어졌잖아. 사회 양축이 시장하고 정치인데, 예? 사회 몫하고 개인의 몫인데 이게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붕괴는 당연히 경제 위기로 연결되죠. 사회 붕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극심한 양극화, 예? 불평등 이런 거잖아요. 불평등이 되게 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떠나가지고 대공황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 때도 그랬고 다 핵심 원인은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요. 예? 이게 뭡니까? 사회 구성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야. 1848년에 보수의 정신적인 뿌리인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책 쓰는 것부터가 왔잖아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쓴 거야. 1권이 뭐냐면, 북1이 뭐냐면요. 프로덕션, 생산입니다. 함께 만드는 거죠. 생산이라는 것이. 제가 사회적 생산이라 했잖아. 북 2권이 뭐냐? 디스트리뷰션. 배분이야. 같이 만들었으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In the distribution. 배분에 있어서 일정한 최소한 만큼은 제일 먼저 할당해라. 떼어내라 이거죠. 뭐로 해서?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생존, subsistence를 위해 가지고 먼저 떼어내라는 얘기잖아요. Whether capable or not of labor. 노동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리고 나머지는, 생산물의 나머지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여도에 따라 나누라 이거예요. 노동을 투입한 사람들, 자본을 투입한 사람, 재능을 투입한 사람,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1848년에 이렇게, 이게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아니에요? 함께 생산을 했어. 생산한 걸 배분을 해. 제일 먼저 배분을 어디다 해야 되냐? 최소한 만큼을 먼저 떼어내주라 이거지. 사회소득을 위해서. 그게 사회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회소득의 비중이 OECD에서 제일 낮은 나라 중 하나잖아. 예? 14.1%도 안 돼. GDP 대비. 평균이 21%인데 예? 더 높은 나라들은 30%대인데 예? 굉장히 시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미국조차도 23%나 되고 우리보다 10% 가까이 높고 일본도 25%인데 우리 14%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사회소득이 너무 취약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임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높여달라고 계속 그러죠.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다니까.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사회로부터도 소득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많이 안 올려도 되는 거지.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된 거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회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배분해 줄 수 있다 이거야. 모든 소득활동자한테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현재의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상위 0.1%는요. 소득이 얼마냐면은 18.5억입니다. 세전소득이. 세금 내고 나서도 한 12억 원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2억 원 더 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억 남잖아 그래도 여전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84%는 혜택이 증가해. 저 밑에 층들은 한 100만 원 가깝게 받고 한 50% 정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나눠주는 때. 그 100만 원에 필요한 돈이 한 25조 3천억 원 되는데 그거를 현재의 소득세율로 쭉 배분을 하게 되면요. 상위 10%에 있는 사람은 83만 원 정도 더 세금 내면 되는 거야. 아니, 세금이 아니라 자기가 추가로 더 부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세후에 한 7,53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야. 이 21년 기준입니다, 이게. 22년 소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법인세는 더 심해요. 법인세도 법인들한테 100만 원씩 그러니까 다 이렇게 격추한다고 해보세요. 소득활동자들한테 100만 원씩 주기 위해서. 법인들한테는 더 쉽게 거둘 수 있어요. 대부분이 0.1%, 3조 원 이상 수입이 생기는 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어져.
근데 3조 1367억 원이 수입인 기업이 155억 정도 더 추가로 부담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 그래도 여전히 3조 1000억 원 이상이잖아, 수입이. 예? 예? 별 지장 없잖아요. 사회 속에서 사업을 한 거잖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그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 그러니까는 같이 먹고 살긴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같이요. 대한민국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권리라니까는 국민들이 요구할. 예? 함께 생산했는데 왜 내 몫은 안 주는 거야? 지금 이래야 되는 거죠. 거기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이 토지자유연구소 이진수 박사 도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토지 소유, 개인 토지 소유고 법인 토지 소유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어. 우리나라 세대 수가 작년에 2371만 세대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토지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 공동자산이잖아. 사회 공동자산이잖아요. 그 나라에 우리가 한 나라라는 것은 영토에 대한 주권이 있듯이 토지는 공동자산이잖아, 사실상은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굉장히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토지로부터 그러니까는 토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 사회 구성원들은 함께 그 영토를 수호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 지고 있잖아. 납세 의무. 예? 이거 모든 국민들이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로부터 토지 배당을 100만 원을 가정해가지고 제가 계산해봤어요. 이것도. 계산해보니까는 80%는 추가로 받는 게 생기는 거야. 예? 추가로 받는 게 80% 정도는요. 예? 80%는 손해를 안 봐. 그리고 주로 뭐냐면은 한 전체 세대 수에서 2%도 안 되는 1.86%가 대부분을 이 부담을 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소득들을 배분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니까. 배분받을 권리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 사회는요. 왜?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있는 거지. 80%가 아무런 손해 안 보는데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지지 안 하겠어요? 지지 안 하겠냐고요. 아까 소득에 대해서는 84%가 혜택을 보고 법인세는 대부분 국민이 혜택을 봐. 이거 지지 안 하겠냐고요. 예? 정치인들이 이걸 하겠다면은 지지 안 하겠냐고요. 하잖아요. 80% 최소한 80% 84%가 혜택을 보는데 반대할 이유가 이게 반대가 되겠냐고 이게요. 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지. 정치가 기본적인 효능을 못 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 안 하겠는가? 어? 정치 관심 가질 만한 보람이 있네. 민주주의라는 게 참 중요하네. 이런 거 느낄 거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야 이거는. 권리요. 제가 얘기했잖아. 권리. 사회를 함께 구성해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함께 생산하고 있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기에 뭐랬습니까? 사회가 붕괴되다 보니까 약자들끼리 싸움을 해. 약자들끼리. 이거 야만 사회지. 야만 사회라고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왜 최저임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자영업자들 대출이 1000조 원이 넘어요. 1% 이자면 10조 4천억 원이야. 이거 사회금융을 지원받아봐. 한국은행에서. 그럼 이거 1% 연이자가 10조 4천억 원인데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게 되봤자 3조 3천억 원도 안 들어가요. 예? 아니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우리도 한국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왜 요구를 못해요? 지금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있는데. 예? 왜 최저임금 같은 약자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앉아 있냐고. 예?
그리고 노동계도 마찬가지야. 최저임금 인상만 갈 게 아니라요. 사회소득 요구하세요. 사회소득 100만 원 저기 저 법인들한테 거둘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소득세율을 가지고도 그러니까는 84%는 하나도 그러니까는 부담 더 증가 안 하면서 더 거둘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 정도씩. 아니 저기 이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90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노동계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주장을 해야지. 예? 그럼 최저임금 가지고 자영업자가 싸움 안 해도 되잖아. 예?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이게 잘 올라갔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거꾸로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야.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가 제가 뭐랬습니까? 이게 박정희가 만든 거야. 중소기업 특별금융제도를 원래가 그랬었는데 이 용어를 바꾼 겁니다. 금융중개를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금융중개라는 게 뭐예요? 은행이 하는 일이 금융중개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이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들한테만 맡기게 되면은 약자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중소상인들한테는 돈이 잘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중소기업들한테는 특별융자를 하게 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나서서.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도 봐보세요. 여기 보면 무역금융지원, 신성장 일자리 지원, 예? 지방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신성장 일자리 지원이야. 이거 하게 되면 되게 누가 혜택 보는지 아세요? 대기업들이 보지. 신성장 일자리 지원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예? 그들한테 왜 저기 한국은행이 저기 왜 되냐고. 근데 지금 뭐냐면 코로나 때 지원했던 것들 이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료하겠다는 거잖아. 소상공인들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더 힘들어져.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거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9.3조 원에서 0.3조 원으로 쭉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 거꾸로.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이런 거 650만 넘는 자영업자들 이런 거 목소리를 내세요. 저기 저 최저임금 대상자들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하고 싸움하지 말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사회 몫을 배분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거든. 앞에서 제가 그림으로 먼저 설명했잖아.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 배분받을.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왜? 정치가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럼 사회를 정상화시키려면 이런 것부터 정상화시켜야 되지. 이런 것부터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냐? 공공영역에서 모피아들인 거야. 예? 모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왜? 정부는 돈 안 쓰겠다 이거야. 그럼 어디 가는 국민이 어디 가는 거야? 은행들 가가지고 빚내서 살아가라는 얘기잖아. 은행들 저희 돈놀이 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예? 더군다나 이거를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나눠줘 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바로 거둔 다음에 바로 그냥 돈을 나눠줘야 돼. 예? 경제 관료들이 지네들이 뭐 배분하고 이런 게 하지 말고. 거기다가 토지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추가로 우리가 배당 소득을 걷게 되면은 토지의 기대 소득률도 낮아지잖아요. 아까 그건 100만 원 기준한 거고요. 1000만 원까지도 늘릴 수 있어. 예? 그러면 그만큼 기대 수익이 낮아지니까는 부동산 투기도 안 생겨요. 예? 부동산 투기도. 그 다음에 사회 통합도 이루어지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잖아.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예? 약자들끼리 싸움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집안에서 함께 나눠 먹고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통합되지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리고 뭡니까? 그런 추가 소득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혁신이 활성화될 게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반드시 부동산 카르텔, 부채몰이상은 붕괴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건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듯이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부동산 시장 수습하는 문제하고 부동산 시장 수습한다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되게 반대하죠. 왜 그걸 수습해야 되냐. 그냥 붕괴되게 놔두라. 그러잖아요. 붕괴돼 버리면요.
나라가 그냥 이렇게 집이 그냥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주저앉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집 없는 사람들도 일자리 이러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에서 수습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대신 뭐냐면 장기 공공임대 그 집들을 그러니까는 부채로 그냥 이 집들을 샀다가 무리해가지고 감당 못하는 집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장기 공공임대로 제공을 해주면 돼요. 집 없는 사람들한테요. 그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키면 돼요. 예? 장기 공공임대로.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판 양적 제가 한 10년 전부터 10년 다 됐죠? 10년 전부터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겁니다. 금융위기 미국에서 금융이 터졌을 때 미국식으로 양적완화하게 되면은 금융에서만 살리는 방법이고 가게는 다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동산이 블랙홀이 돼버렸으니까 돈이 다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못 만들어내고 있어. 그리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러잖아.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민주주의와 시장의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재구축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사회 구성 원리야. 이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산업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사회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혁신의 양대축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중앙은행 시스템 그리고 부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유한책임 제도를 도입한 거.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회혁신이죠. 제도적인 혁신이요. 그걸 통해서 기술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19세기가 대영 제국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새로운 산업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 예? 안 만들어지고 있죠. 생태계를 못 만들고 있죠.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주도를 했잖아요. 그럼 도시에 맞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또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에 맞는 그게 바로 교육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는 21세기는 디지털 생태계잖아요. 여기에 맞는 인간 육성을 하는 교육혁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디지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가 가장 진보적인 공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디지털 생태계처럼 진보적인 데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려고 해서도 안 되죠.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거 물었다가는 관계 끊어져 버리죠. 예? 너 성소수자야? 그런 얘기하면 관계 끊어지죠. 그렇잖아요. 예? 거기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원주의가. 모두가 다 평등한 곳이야. 그리고 상호 이익을 주고받아야 돼. 자기 이익만 챙기면 끊어지죠. 누가 연결을 하려고 그래? 호혜주의가 가죠. 굉장히 민주주의적이죠. 예? 디지털 생태계는 원래가 그런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형 디지털 생태계는 혼자가 맞는 winner takes all. 예? 혼자 독식을 하는 저거잖아요. 예? 승자 독식이요. 그건 미국형이고 한국형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걸 진화하게 되면 대한민국 소멸도 막을 수 있죠. 대한민국 소멸도요. 예? 산업 생태계도 새로 만들고 미래 먹거리도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원주의, 호혜주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라면은 북한도 우리가 지금 남하는 사회의 모습으로는요. 북한한테 야 니네 우리한테 흡수돼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흡수하게 되면요. 북한 주민들은 2등 국민이 돼버립니다. 식민지 생각할 거야 북한을. 대한민국 사람들 저기 연변 사람들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예?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남을 흡수한다? 통합한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다른 지역을 통합하려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거기에 통합해도 그러니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줘야지. 예? 저기 저런 사회하고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보다 그러니까 문명화되고 보다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보다 그러니까 다원화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지 북한도 그러니까는 북한 주민들도 저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남북 통합의 출발점이 이제 국민이 진짜주의 나라인데 다른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인데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요.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호혜적인 나라, 우리한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는 같이 이익을 나누는 나라한테는 우리는 절대 한국도 위협을 안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친중이나 친미 이런 거 우리는 관심 없다. 어떤 한쪽을 선택하라는 건 우리는 다 거부한다. 예? 중국으로 너무 가는 것도 싫고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혜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호혜적으로 한 나라한테 우리도 호혜적으로 대하겠다. 예? 그러니까 과잉 의존을 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예? 뭐 중국이만 협박을 한다면은 너 그러면 너네하고 그러면 안 지내려면서 미국을 우리가 저기 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쪽 지역은요. 누굽니까?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 오히려 그러니까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죠.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들 그러니까는 중국을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아세안이 대표적이잖아요. 아세안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거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다 호혜적으로 잘 지내고 싶다. 이게 맞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뭐가 안보는 미국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우리한테 호혜적으로 서로가 상호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운신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속에서도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몸값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지금 이걸 하는 나라가 아세안 국가들이잖아요. 특히 베트남. 베트남이 요즘 몸값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앉아있죠. 예? 베트남을 서로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중국, 러시아, 한미일 다들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은 줄 서기 하기 싫다 이거죠. 미국은 우리 뒤에 줄 서. 중국은 우리 뒤에 줄 서 그러는데 그런 거 다시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줄 서기는. 줄 서기를 거부하고 줄 서기를 거부하는 나라들과 같이 힘을 합해야지. 그게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줄 서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의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위상이 그 정도 되거든요. 경제력이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보여줬었잖아. 문재인 정권에서요. 예? 그래서 이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로 올라간 게 바로 그 힘이었었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되죠. 사회 정상화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사회 구성 원리를 다시 그러니까 회복하면 되는 거야. 즉 정치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정상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이 자기 권리를 가지게 되면은 민주주의도 굉장히 강해지죠. 기반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게 아닙니까? 정치가 가니까는 나한테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잖아. 소득과 금융에서 그런 게 뒷받침되면요. 그럼 얼마나 안정감이 들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국민들이. 예? 얼마나 그 사회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겠습니까? 예? 주인의식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화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우리도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 왜 맨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만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다 뜯기고 앉아있냐고. 윤석열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호구 취급받으면서 다 뜯기고 앉아있잖아. 미국과 영국한테만 뜯긴 것만 해도 100조 원이 넘잖아요, 지금요. 예?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 예? 왜 미국과 일본한테 과잉 의존을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예? 손실을 보고 위험성을 자초하냐고. 그 결과가 엑스포 참패잖아요. 그 결과가. 예?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 거기서 우리가 했잖아. 중국이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관계가 좋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한테 한국 지지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왜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냐고. 예? 상호 그러니까는 우리를 존중해 주는 국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한테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무슨 끝까지 갑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될 때 언제든지 버릴 수 있지. 버리게 됐을 때 우리가 미국한테 항의할 수 있는 뭐 힘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과잉 의존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두기 하면서 줄서기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연대를 꾸려가지고 운신의 폭을 넓혀야지요. 몸값을 높여야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못해. 그러면 서로가 그러니까 한국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게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예? 그러면 호혜적인 파트너로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예?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나치게 통제하려면 할 수 없다. 이걸 왜 못합니까? 이걸 왜 못하냐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사회가 먼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정상화 안 되면 파편화되게 되면은 국민들 마음이 한대로 안 모아지잖아요. 그 사회에 대한 애정도 식어버리잖아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게 아닙니까? 내 자신이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고달픈데, 예?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정상화가 먼저 돼야 되고 사회 정상화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사회 운영 원리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사회를 복원하면 되는 거야. 그 기본적인 거를요. 예? 8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최소한 예? 혜택을 보는데 왜 국민들이 그걸 지지 안 하겠어? 정치만 제대로 한다면요. 이런 정치를 하게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런 거 안 하는 정치인들은 다 아웃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웃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국민이 주인인 나라지.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국민이 주인 행사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깨시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오늘 녹화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것에 좀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질문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정권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를 극복 못하니까 정권도 뺏기게 된 거고 우리 사회가 야만화되고 이렇게 처참한 지금 상황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뭐냐? 정치인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챙기는 정치인들은 다 아웃시켜버리고, 예?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카르텔들에게 가서 가는 건 다 아웃시켜버리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 복무를 할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밀어주고 또 끌고 가고 해야 되는 거죠.